오늘은 오늘은 명제를 할 거예요. 이제 집합 끝났고, 명제랑 집합은 좀 연관이 좀 많습니다. 연관이 좀 되게 많고, 이 명제 내용이 뭐 되게 재미없게 나와 있네, 그지? 엄청 재미없게 나와 있고, 뭐 여기 뒤에 보면 여기까지 끊어져요. 여기까지 끊어지고, 여기 뒤에는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파트고. 배워봤어? 기억나? 기억이 안 나? 기억나냐? 기억나? 아유, 수학하루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명제 필요조건, 충분조건까지만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절대부등식. 오늘 뭐 시간이 되면 다 나가고, 안 되면 이제 여기 필요조건, 충분조건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이랑 이제 함수를 이제 나가게 될 건데, 되게 내용이 많아요. 엄청 빼곡하게 막 글로 이제 적혀 있는데, 집합이랑 좀 많이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를 잘 하려면 명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흐름을 좀 오늘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세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일단 거기도 제일 먼저 명제라는 게 이제 나와 있죠, 그지? 명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명제가 뭐냐? 이 명제는 식이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나 이제 문장,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명제는 식이나 문장, 그래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참이나 거짓을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식이나 문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도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얘가 무조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인 것도 명제가 되고 거짓인 것도 명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명제라는 것 자체가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식 중에 명제가 될 수 있는 거, 식을 딱 보자마자 참이 될 수 있는 거.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맨날 2차 방정식을 푸니까 x는 1이다, x는 1이다 막 이렇게 구하니까 이게 뭔가 참인 것 같지만 이거 거짓이에요, 그죠? 2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x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이런 거는 이제 명제가 아니야. 어떤 게 명제냐면 이제 뭐 항등식 같은 게 명제입니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거 이제 항등식. x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무조건 참이 되는 거. 딱 보자마자 참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이런 건 이제 명제가 되는 거예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등식 중에서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 물어봤는데 성립해. 아래로 볼록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 x축이랑 좀 띄어져 있어. 이런 것도 이제 명제입니다. 명제. 무조건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장 같은 거는 뭐 2는 짝수이다. 뭐 이런 거 다 명제예요. 그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뭐 근우는 잘생겼다. 근우는 잘생김. 이런 거는 명제야? 네. 거짓인 명제. 이런 거 아니고 명제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명제 아니야. 그지? 이런 게 이제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단원 이름이 뭐예요? 명제죠, 명제.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뭐냐? 이제 어떤 명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는 게 이 파트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다. 거의 주된 문제예요. 그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이면 왜 거짓이 되는지, 참이면 왜 거짓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이 단원의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울 거는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면 이제 명제나 조건은 뭐냐? 차이가 뭐냐? 조건도 마찬가지로 식이나 이제 문장입니다. 문장. 이것도 이제 조건이야. 근데 이제 얘랑 다른 건 뭐냐면 명제는 이 식이나 문장을 보고 무조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조건은 뭐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일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얘는 x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x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얘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얘는 명제는 아니지만 x가 1이 들어가면 참이 되고 뭐 2가 들어가면 거짓이 되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참이 되는 거. 아니 명제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조건과 이제 명제를 일단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제 기호부터 한번 볼 건데 이 명제는 이제 보통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PQRS 이렇게 소문자로 씁니다. 이제 PQR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문자로 보통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P라는 명제는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이건 참인 명제가 되겠죠. 어떤 Q라는 명제는 이렇게 돼. R이라는 명제는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은 이제 똑같은 식이나 문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조건은 이제 뭐예요? x 값에 따라 달라져. 그죠? x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x 값에 따라 달라져. 그냥 뭔가 함수 느낌이죠. 그죠? 함수 느낌.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소문자 p 옆에 이제 함수처럼 이렇게 나타내죠. 맞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px가 이제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면 뭐 x가 1일 때 얘는 참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건이에요. 명제와 조건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집합에다가 이제 적용을 좀 시켜볼 거예요. 거기 이제 책에 보시면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조건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조건은 이제 뭐예요?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x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qx라는 이제 조건이 있다라고 봐요. 조건이 있는데 얘네들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제 0을 만드는 이제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실수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허수가 두 개가 나와요. 그지? 허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참이 되게 만드는 건 몇 개죠?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3개고 실수의 범위에서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참이 되게 만드는 게 이제 3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써줍니다. 집합으로 1이랑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있다. 이렇게 복소수의 범위에서 이제 3개를 써줘요. 그럼 우리가 이 집합을 이제 뭐라고 하니? 이 집합은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이야. 그지? 참이 되게 만드는 x값들만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그지? 이 집합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원소들의 모임. 그거를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나와 있죠. 그지? 진리 집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 qx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이기 때문에 q라고 이렇게 대문자 q로 이제 보통을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죠? 얘를 참이 되게 만드는 실수값이 뭐예요? 1입니다. 1. 그죠? x는 1에서 이제 참이 되죠. 그럼 이놈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집합 1이 되는 거예요. 기호를 어떻게 쓴다? p라는 조건이니까 라지 p라고 이제 집합을 나타내요. 진리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이제 대문자로 나타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제, 조건, 진리 집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나올 거는 명제의 조건, 조건과 조건의 부정,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는 걸 이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부정이라는 건 뭐야? 나 아니야 이러는 거야. 부정한다. 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거는 아니야, 아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t을 붙이는 겁니다. not.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어요. P는 있는데 이제 E는 이제 짝수이다. 이게 명제입니다. 명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부정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E는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not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E는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앞에 물결을 씁니다. not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not이라는 표현입니다. not.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집합에서 이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돼요. 이제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이제 자연수야. 자연수입니다. 근데 이제 px라는 게 이제 조건인데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됐어. 그지? 그럼 이거는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죠.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x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1, 2, 4, 8이라는 원소가 들어가죠. 맞지? 그럼 여기에 not px를 붙일 거야. not px는 뭐야? 그냥 부정을 한 거야.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집합들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집합들은 1, 2, 4, 8이 아닌 게 되겠지. 그지?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x는 8의 약수를 빼고 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뭐가 써주면 돼? 3, 5, 6, 7, 9, 10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 기호를 어떻게 나타낸다? 이게 아닌 나머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집합에서? 여집합의 개념이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써준 거야? P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써준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조건의 부정의 이제 진리집합이다. 그러니까 부정이 되면 이제 진리집합이 내가 아닌 반대, not, 반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집합의 개념으로 이제 기호를 써주는 거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대략적인 우리가 명제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대략적인 개념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는들 배웠고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명제,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뭐 이해되셨죠? 무조건 참, 거짓이 돼야 되고 조건은 미지수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 식, 뭐 이런 거.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진리집합이 뭔지 알죠?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들. 그지? 체크하시고. 여기 이제 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정은 이제 P가 아니다. not이라는 걸 붙이는 거고 기호로는 물결 표시를 우리가 쓰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이 표현들을 이제 많이 아는 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물결 표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물결 표시는 not이라는 소리고 집합에서는 여집합의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을 한 다음에 부정을 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합의 성질이랑 똑같은 거죠. 부정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면 다시 원래 집합이 돌아오는 것처럼 P 또는 Q의 부정. 그럼 P 또는 Q는 뭐야? 또는이라는 거 합집합의 개념이죠. 이거 또는 이거. 맞지? 적어도 최소. 그래서 이제 P 합집합 Q의 이제 부정이죠. 부정. 맞지? 그럼 이게 이제 드모르간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죠. not P, 교집합, 그리고 not P.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P 그리고 Q의 부정. 그러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집합을 그 명제랑 조건을 배우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문제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명제가 되겠어요.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파트가 이름이 뭐라고? 명제.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놈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거지. 그지? 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 근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명제와 조건이라는 거를 이제 용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명제랑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명제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지만 조건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명제보다는 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조건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단원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명제인데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겁니다. 조건을 합쳐서 우리가 명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자, 이게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얘는 명제입니다. 조건으로 만든 명제.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X는 4의 약수이다. 이거는 조건이죠, 조건. 맞죠? 맞아요? 자, X는 8의 약수이다. 이것도 조건입니다. 그죠? 맞지? 이게 이제 PX라는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QX인데 생략해서 쓸게요. Q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나서 명제를 만들어요. Q이면 뭔 소리야? P이면 Q이다. 잘 보세요. 자, P이면 X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여기 뭐 X는 뭐 써도 되고. 자,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어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X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참이죠? 그지? 이거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거는 맞는 얘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참이나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한다. 조건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뭘 만들었다? 명제를 만들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뭐냐? P이면 Q이다라는 이것처럼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한 줄짜리 화살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명제를 나타내는데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게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얘는 조건입니다. 조건.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 얘는 조건입니다. 조건 두 개가 합쳐져서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한다?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인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이거를 합치면 명제인데 각각 하나씩 보면 가정과 결론을 따로 보면 얘는 뭐가 된다?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합쳐져서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결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명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2번에 이제 써져 있는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간단한 예시로 이제 들어볼 건데 간단한 예시. 이거는 반대로 써볼게요. X는 8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8. 8 같은 것 때문에. 8은 8의 약수지만 4의 약수는 아니죠.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 P면 Q이다. 조건 두 개로 만들어진 명제를 어떻게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진리집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집합이라는 게 항상 따라 붙어요. 참이 될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항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진리집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비교하면서 명제들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x는 4의 약수이다. 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도 분명히 진리집합이 존재합니다. 자, 얘는 이런 거, 그지? 그럼 얘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4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면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이 됩니다. 그지? 근데 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 8 때문에. 이 8 때문에. 그죠? 이 8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더니 얘를 이제 Q라고 합시다. 얘를 P라고 하고, 이 그림은 Q 안에 P가 다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P 안에 있는 원소가 다 Q를 성립시키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Q 안에 P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8이 있고 여기 1, 2, 4가 있잖아요. 이 8 때문에, 이 예외적인 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들이 얘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참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정리.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있어요. 그게 P면 Q이다.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입니다. 그럼 여기도 얘 명제이기 때문에 참이나 거짓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 X에 다 넣어볼 거냐, 그게 아니라 진리집합을 비교를 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원소가 다 얘를 성립하게 하면, 그죠? 얘는 참이 된다. 무조건 참이 되고, 만약에 다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얘는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진리집합을 봐야 된다. 무조건. 진리집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해돼요? 진리집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고 진리집합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건데, 그럼 요 놈 뭐야 이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발레. 알겠어요? 발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레가 뭐죠? 거짓이 되게 하는 예시죠. 그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P랑 Q랑 예를 들어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어.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는 어디 들어가 있게? 여기 1번, 1번, 2번, 3번.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은 어디 들어가 있게? 서영아,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2번에 들어가 있어. 3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3번은 안 됩니다. 왜죠? 얘도 되게 해야 되고 얘도 되게 하는 게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에요. 그거는 이제 2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번에. 맞아요? 그럼 발레는 어디 들어가 있죠? 발레는 1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발레가 들어가 있는 거야. 발레라는 거는 둘 다 안 되면 안 돼. 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데 뭐 갑자기 10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잖아. 이 발레라는 건 뭐냐면 거짓이 되게 하는 예시인데 진리집합 안에서만 존재하는 걸 발레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를 발레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 막 말도 안 되는 여기 있는 10 같은 거 이제 들면은 이건 발레가 아닌 거고, 이 발레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P는 되게 하지만 Q는 안 되는 거.
그게 발레예요. 그게 발레의 위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피명표이다. 가정,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들. 그죠?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명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참, 거짓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 조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뒤에 게 무조건 커야 돼요.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이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발레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뭘 배운 거지?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그지?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었어요.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 있는 종류가 또 있어요. 그게 밑에 있는 겁니다.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건은 딱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우는 거냐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얘도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어떤 표현이 쓰이냐면 모든이나 어떤에 대한 조건이 써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얘만 보면은 얘는 조건이죠. 맞아요? 미안.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쓸까? 이렇게 씁시다. 맞아요? 얘만 보면 얘는 조건이죠. 뭐 참이 되는 것도 있고 뭐 0 같은 거 들어가면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지?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는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오늘야? 거짓이야? 왜? 거짓이죠, 거짓. 그지? 왜 안 돼요? 왜 거짓이에요? 0 때문에,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쓸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 자, 얘는 조건. 이렇게 쓰면 명제. 그러면 이제 인서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죠. 뭐가 달라요? 모든과 어떤이 다르죠. 모든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다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죠? 무조건 다 돼야 되는 거야. 어떤이라는 건 뭐죠? 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참이 된다는 거야. 어떤 실수? 그냥 어떤 하나의 실수가 이거를 만족시키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얘는 이렇게 쓰면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위에 거는.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 참인지 거짓인지 뭘로 판단해? 진리집합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진리집합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면 되는데 얘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하면 P가 전체가 되면 얘는 참이 됩니다. 맞죠? 전체가 다 되면 참이 되는 거야. 얘는 이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면 되는데 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공집합만 아니야. 원소가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상관없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참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해서 지금 거의 40분 동안 30분밖에 안 했네? 30분 동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제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이 명제 종류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어떻게 참 거짓을 판단할 거냐? 진리집합을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할 거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흐름을 잘 갖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진 않을 거예요. 어려워요. 네. 명제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애매해가지고. 근데 명제 다 맞췄냐? 그래? 아, 방정식. 나머지 정리 틀렸지? 아무튼 그래요. 자, 잠깐 끊고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기 그 옆에 A 단계부터 그냥 풀어봅시다. B 1번부터 24번까지 그냥 간단한 건데 한번 뭐 개념 정리할 겸 쭉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제 이제 순서가 이제 명제 배우고 조건 배웠어요.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도 배웠죠. 조건을 이용한 명제도 배웠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까지 배웠어요. 조건을 이용한 명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랑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요놈들의 참 거짓을 판단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잠깐 이 내용이 아닌데? 이번에 배울 거는 이 역이라는 것과 대우라는 거를 이제 배울 건데, 역이라는 것과 대우라는 걸 배울 건데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역대우를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이제 배워요.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배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명제고 우리가 역이라는 걸 배울 거고 대우라는 걸 배울 겁니다. 역이랑 대우는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역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냐? 이 가정과 결론을 바꿔버리면 역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게 P면 Q이다 가정 결론을 바꾸는 거를 우리가 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우는 뭐냐면 위치를 바꾸는데 거기에 부정까지 붙인 걸 대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not Q는 not P다. 이제 여기까지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X가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은 이제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게 이제 역이 되는 거예요. 대우는 그 가정결론 바꾼 다음에 부정까지 붙이는 거예요. 8의 약수가 아니면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대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가르쳐주면 쓸 수 있어.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가르쳐주면 그냥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진리집합의 관계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명제가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라는 말은 이 말이죠. P 안에 Q가 들어가 있다. P가 Q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고, 이 거짓이라는 거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제 P 안에 Q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뭐 대충 그릴게요. P가 이렇게 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띄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다. 뭐 이게 이제 거짓인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역을 했어요. 역을 하면은 얘가 이제 가정으로 가고 얘가 결론으로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죠? 맞죠? 그 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거짓이 된다는 거죠. 맞죠? 이 그림상에서. 이해돼? 그럼 대우는 어떻게 돼요? 대우. 이거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고 이거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P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그림상으로도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거짓이 됐어. P가 Q 안에 안 들어가서 명제가 거짓이 됐어요. 그럼 역은 그럼 참이 되나? 바뀌면 참이 되는가? 그걸 확인해봐. 여기가 Q로 가고 P가 되는데 이렇게 돼야 참이죠. 돼요?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얘도 거짓이야. 대우를 볼까요? 대우? Q의 여집합 안에 P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얘도 이제 거짓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 되는구나.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 되는구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구나. 명제랑 대우는 무조건 참 거짓을 같이 가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해돼요? 그럼 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역과의 관계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얘는. 알겠어요? 이해돼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반화를 시킬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다. 이해가 되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면 무조건 대우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 예외적인 거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명제, 역, 대우 돼 있어. 얘가 만약에 참이야. 참이라는 거는 B가 Q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맞지? 근데 역도 했더니 참이 됐어. 이렇게도 들어가 있어. 대우는 무조건 참이죠. 어차피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이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고. 그럼 얘네 다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다인아? 진리집합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다 역도 참이 되고 대우도 참이 되고 명제도 참이 되죠? 몰라? 이런.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진리집합끼리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참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여기 명제도 참이고 여기 참이 되는 경우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의역을 하면 진리집합끼리 같다. 같은 집합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합. 알겠어요? 이거는 예외적인 걸로 알아두세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같아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고 쉴까? 쉬고 풀까? 쉬고 풀어요. 그죠? 자, 쉬었다 합시다. 너네 이거 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역은 어차피 반대로만 쓰면 돼서 상관없죠. 그거는 상관없는데 대우는 반대로도 써야 되고 부정도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인데 이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부정에서 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 뭐 상관없거든. 일이 아니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요거 부정 붙일 때 이고도 바꿔줘야 돼요. 쉼표 쓰면 안 돼. A1이 아니고 B1 아니다. 이렇게 쉼표 쓰면 이거 큰일 나요. 또는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 이렇게 써줘야 답이 돼요. 이거 무조건 틀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까 은채도 대우를 쓸 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데 A가 7이 아니고 쉼표 쓰면 바로 감점. 또는 B가 3이 아니면 A 플러스 B는 10이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쉼표의 반대는 또는, 그죠?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 그죠? 이렇게 돼야 돼. 27번에요. 몇 번? 27번에 네. 왜 그 대우의 A 교 B는 B가 아니다. 뭐가? 뭐 말이야? 대우의 답이 A 집합 B는 B가 아니면 A는 B 포함되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그 합집합을 교집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의 부정이랑 이거의 부정과 이거는 등식이잖아요. A 합집합 B가 B다라는 등식.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이것만 써주면 되고 얘는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랑 이거는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등식에 슬래시만 쳐주면 돼. 아니다라는 것만 바꿔주면 돼. 반대 개념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집합으로 확인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B가 아니다, B다라는 거는 A 합집합 B가 B라는 말은 이제 요런 경우잖아. 그치? 이거에 낫을 붙인다는 건 이거의 반대의 경우를 쓰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반대의 경우를 써주는 건데 이 반대의 경우를 뭐 반대의 경우가 엄청 많아.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이게 반대의 경우죠. 맞아요? 이런 것도 반대의 경우고 이런 것도 반대의 경우고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다 쓸 수 있는 게 이게 될 수 있어. 얘는. 근데 등식이 아니라 이거의 반대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반대를 써줄 때 영역을 표시할 때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경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너가 물어보는 게 경우에 대한 문제야. 이거는 등식이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경우를 다 통틀을 수 있는 표현을 써주는 거야. 이거를 다 통틀을 수 있는 게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지. 낫이라는 건 반대. 근데 이거의 반대를 써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다 반대로 써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우에 대한 문제. 등식은 그냥 그래서 아니다라만 붙이면 돼. 다 바꿀 필요 없어.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이 낫을 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를 써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 경우에 대한 반대 경우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써주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 아니야. 너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잖아. 여집합 빼고 비여집합. 비여집합 빼고 어쨌든 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 경우가 이거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이 모든 경우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이거는.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씨, 아니 뭐야 이거? 여집합이 B가 아니다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경우가 다 들어가지를 않는다고요 이게. 뭐 공집합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A고 B가 공집합이었어. 그지? 그러면 여기 이제 넣어봐. 이 경우에 들어가야 되는데 A 합집합 B는 A가 되겠고 A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 A가 전체니까 공집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B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 경우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고. 반대 경우를 다 포함할 수가 없다고 얘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돼. 그래서 슬래시만 아니다의 경우만 써주면 돼. 등식은 그냥 아니다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경우가 다 포함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낫을 붙인다는 거는 여집합 반대 경우를 써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이제 심오하게 파고 들어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이거에 예를 들어서 반대의 경우를 다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거의 반대의 경우가 이거인 거고, 이렇게 쓰면 반대의 경우가 안 돼요. 여기 포함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냥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등식은 아니다만 붙여주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까지만 할 건데, 증명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증명인데요. 보세요. 선생님이 다 얘기는 해줄게. 근데 증명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험 대비 때도 되니까. 이게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이제 크게 이제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다 이제 간접 증명법인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이제 귀류법 같은 게 이제 간접으로 증명하는 방법인데, 즉 이 명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귀납법이라든가, 이제 뭐 이제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무슨 법이지? 아직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과학 실험할 때 쓰는 거 뭐지? 연역법?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연역법이? 어떻게 실험하는 거? 가설 세우고. 아, 그것도 간접 증명법이네. 그러면 그건 예시가 될 수 없고. 귀납법은 안 써봤지, 니네? 귀납법은 어차피 뭐 나중에 수원에서 배워요. 뭐 시월에서 이제 배우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간접 증명법인데, 이 간접 증명법이 이제 뭐냐면, 이 명제 자체를 그대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좀 우회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 귀류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우를 우리가 왜 이용할까? 이게 중요하거든. 대우를 왜 이용하는 거예요?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니까. 그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는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대우를 이용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아니면 x는 이제 뭐 2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참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그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인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이제 대우로 씁니다. 대우로 쓰면 x는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얘는 바로 알 수 있죠. 참이잖아요. 그죠? 얘도 참이다. 이럴 때, 지금 바로 너네가 느꼈던 거, 이럴 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 이거를 직접 이건 좀 간단한 예지만 이거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니까, 좀 힘드니까 우리가 대우를 우회해서 증명하겠다. 그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고.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문제가 있으려나? 문제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여기 RPM에 있으려나?
예를 들면 이제 진짜 보여줄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n제곱이 홀수이면 n은 홀수이다.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빈칸 넣기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짜 되게 애매하지, 그지? 이거 뭐 진리집합을 비교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증명할 때 대우를 이용해요. n이 짝수이면 n제곱은 짝수이다.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n이 짝수이기 때문에 2k라고 나와요. k는 자연수고. 됐죠? n이 2k이므로 n제곱은 4k 제곱이죠. 그죠? 4k 제곱이고 얘는 우리가 2 곱하기 2k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수가 나오든 2가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짝수가 되죠. 맞지? 그러면 얘는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무조건 짝수이다. 이게 증명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참이다.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명대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대우를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치? 왜 대우를 이용한다고? 대우가 참이면 명대도 참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제 기류법인데 기류법인데 기류법도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기류법인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명제의 부정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모순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게 기류법이다. 부정을.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그 밑에 오른쪽에 페이지에 보면 저기 그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인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당연히 무리수 아니야? 그지? 이걸 증명을 하래. 왜 무리수가 아닌지, 무리수인지 증명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명이 안 되잖아. 루트 2는 당연히 무리수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부정을 갑니다. 부정을 써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리수겠죠. 무리수의 반대는 유리수니까 실수가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둘 중에 하나죠. 유리수이다.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루트 2가 유리수이면 유리수의 정의는 이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a분의 b로 나타냅니다. a분의 b. 그죠? a분의 b고 여기서 a, b는 이제 중요한 게 서로소예요. 서로소. 맞지? a, b는 무조건 서로소.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가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유리수. 됐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나가는 건데 양변에 a를 곱해서 루트 2a는 b 이렇게 만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요? 양변 제곱을 합니다. 그럼 2a 제곱은 이제 b 제곱이 돼요. 2a 제곱은 b 제곱. 거기까지 나와 있네. 2a 제곱은 b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b 제곱이 2a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b 제곱은 이제 짝수가 됩니다. 짝수. 맞죠? 맞아요? b 제곱은 짝수가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미리 증명을 해놔요. b 제곱이 짝수면 b도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b 제곱도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b 제곱이 짝수기 때문에 b를 우리가 2k로 넣는다. k는 자연수. 이렇게 놓는다. 그지? 그럼 거기 나에 들어갈 내용이 짝수겠죠? 짝수이므로 b도 짝수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2k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2a 제곱은 4k 제곱이 되고 양변에 2로 나누면 2k 제곱은 a 제곱은 2k 제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제곱도 짝수가 되고 a도 짝수가 돼요. 맞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야, b도 짝수고 a도 짝수야. 그러면 a, b의 서로소에 말이 안 되죠? 짝수끼리 어떻게 서로소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나가는 게 이제 기류법입니다. 기류법. 이렇게 간접으로 반대로 우회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기류법이에요. 다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서로소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31번에 서로소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런 게 기류법이에요.
알겠죠? 실제적인 우리가 증명은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문제를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서 기류법이나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 대한 걸 풀 건데,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기류법은 잘 안 나와요. 기류법은 예전엔 많이 나왔어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류법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을 건데, 예전엔 많이 나왔는데 나올 게 다 나와가지고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한 몇 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6년? 7년? 뭐 이 정도 동안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거의 내신용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문제고, 뒤에 가면 문제가 좀 있을 건데, 풀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풀 겁니다. 여기선 풀진 않을 거고,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간접증명법이라고 대우를 이용한 것과 기류법이 있다. 우회를 해서 증명한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단 논법.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3단 논법을 이제 배울 건데, 3단 논법은 워낙 윤리나 도덕에서도 유명하죠. 3단 논법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되게 유명한가? 그지?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그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되게 유명하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자체가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죽는다. 그지? 그거 자체가 이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뭔 소리야?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기 때문에 P이면 R도 참이죠. 맞지? 그죠? 이게 다 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겠죠. 그지?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겠고요.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참임으로써 이 6개가 다 참이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3단 논법. 현지 이해됐어? 이런 게 이제 3단 논법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단 논법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실수도 많이 나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면 명제 배우고 조건 배우고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들도 배워요. 뭐 있다고? 2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째깍. 조건으로 이루어진 네,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명제 종류가 뭐 있다 했어요. 다인이가 묻잖아 지금. 역하고 대우 뭐게 있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랑 모든과 어떤으로 이루어진 명제. 그지?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P는 Q이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P면 Q이다는 명제입니다.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지? 어떻게 조사를 하지? 진리집합을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진리집합을 조사해서 이렇게 되면 참이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맞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운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 역이랑 대우 이런 것도 배웠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참이 확실해졌습니다. 참이 확실해졌어. 조사를 해봤더니 참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2줄짜리 화살표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 줄. 이 한 줄짜리 화살표 의미는 참인지 거짓인지 조사를 해봐라. 몰라. 나는 모르니까 네가 한번 조사를 해봐. 이제 이런 의미고, 이 2줄짜리 화살표는 무슨 의미예요? 무조건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야. 이 2줄짜리 화살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일 때만 이 2줄짜리 화살표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게 이제 참이 됐어. 그럼 사실 조사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집합과 진리집합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참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경우는 없어요. 참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참이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거를 필요 조건, 여기 있는 거를 뭐라고 하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기억나지, 그치?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이거 기억나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줬어? 빨리 재현해봐. 빨리 재현해봐. 너 기억나 안 나? 빨리 얘기해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줬어? 이거는 진짜 까먹을 수가 없어. 진짜 병맛 같아가지고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치? 선생님이 이거 항상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해줘? 얘가 이제 총 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잖아. 총 충분 조건. 얘가 막 총알 맞으면 딱 맞고 피 흘리는 필요 조건. 선생님, 봐. 벌써 이게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 나오면 얘 웃잖아. 병맛 같아서 그래. 그래서 기억이 무조건 나. 얘를 충분 조건,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게 말이 좀 그지 같아요. 이게 P면 Q가 참이 되기 위해서 얘가 충분하다고 해서 충분 조건이고 얘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 조건인데 완전히 이게 뭐 개소리고 그냥 이제 진리집합을 비교해서 이게 큰 게 필요 조건이고 작은 포함되어 있는 쪽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써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자체가 어렵죠? 그냥 이 말이 그 말이에요. P랑 Q를 비교했을 때 P의 진리집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P가 충분 조건이다. Q랑 P를 비교했을 때 Q는 필요 조건이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역과 대우를 설명할 때 예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웠죠. 진리집합이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역도 참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요놈이 이렇게 화살표를 쏴도 참이 되고 진리집합이 같으면 이렇게 화살표를 써도 참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 경우가 뭐라고? 진리집합이 같을 때. 서로가 서로한테 참이 될 수 있을 때. 그럼 이런 조건들을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충분 조건이 되고 필요 조건이 된다 해서 얘네 두 개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름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게 필요 조건이고 어떤 게 충분 조건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는 되게 쉬운데 자, 이거인 거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걸 이제 채워야 됩니다. 이런 게 하기가 굉장히 이제 애매해요. 직각삼각형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이제 필요 조건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데 이 의미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이제 참이긴 한데, 이제 충분하냐 필요하냐 이제 이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구분한다고 했어? 진리집합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죠? 진리집합을 구분하면 얘네 둘이 뭐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뭐가 더 많이 갖고 있게? 이거 되게 애매하지 않냐? 필요 충분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직각삼각형 안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AC가 빗변일 수도 있고 AB가 빗변일 수도 있고 BC가 빗변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그지? 이 경우는 AC만 빗변인 경우를 갖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 AC가 빗변도 있고 BC가 빗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더 크니까 얘가 작은 거니까 얘는 이제 충분 조건이다.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써주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실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실수가 많이 나오고 진리집합 비교 자체가 힘들어요.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런 도형 파트라든가 아니면 집합이 진짜 힘듭니다. 이거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줄게요. 이게 우리가 이 파트의 포인트는 뭐예요? 대부분 문제가 어떤 게 필요 조건이고 어떤 게 충분 조건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진리집합을 이용한 걸 배운 거잖아요, 그죠?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거 맞아요?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걸 이제 배운 건데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집합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왜냐면 이제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이 충분 조건이 무조건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인데 또 하나의 방법, 좀 내가 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발레 이용법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발레 이용법, 그죠? 발레 이용법이라는 거. 이게 무조건 참인데 무슨 발레가 어디 있어? 그지? 근데 어떤 경우를 찾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거짓인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나 또는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 결과를 깔아놓고 가는 거야. 얘는 무조건 참인 거잖아.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을 구분하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무조건 참인 명제가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어떤 게 여기 오고 어떤 게 여기 오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있는 걸 찾으면 돼. 그게 발레 이용법인데 이건 되게 간단한 예지만 이런 거야. 야, 얘 1령.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된단 말이야. 1령이. 그럼 얘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다. 진리집합을 구하지 않고 발레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얘는 무조건 참인 거니까. 그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발레를 이용하는 겁니다. 1령.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얘가 더 많이 갖고 있네? 얘는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거는 이제 보고도 말 것도 없죠. 이거는 집합이 같다라는 정의 자체가 이거니까 얘는 필요 충분입니다. 필요 충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발레 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뒤에 쭉 넘어가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113번 요런 거 2015년 11월 이제 17번 이제 고2에 나왔던 이제 문항인데 약간 애매해요. 맞죠?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충분 조건인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진짜 되게 헷갈리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P가 더 작은 걸 찾으라는 거죠. 맞지? 맞아요? 그럼 이제 기억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P가 충분 조건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발레 이용법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 11 안 돼. 그럼 얘가 더 작은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충분한 거죠. 충분 조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발레. 얘는 이런 게 이제 헷갈린다고. 이런 거 A 또는 B 이런 거. 어때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리집합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요. 이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발레 이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또는이라는 거는 둘 다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그럼 얘가 더 작은 거지. 그럼 얘는 충분 조건. 아, 얘도 충분 조건. 기억, 니은이 둘 다 되는구나. 이런 게 발레 이용법이야. 진리집합을 실제로 구하기가 힘들 때. 그지? 그럴 때 발레 이용법을 이용하는 거야. 디귿 같은 경우도 누가 더 맞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뭐 제곱하면 1이니까. 여긴 또 안 된단 말이야. 그쵸? 안 되죠.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어차피 2 되잖아요. 그죠? 얘 더 작으니까 아, 기억, 니은, 디귿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셔야 됩니다. 발레 이용법. 알겠어요? 근데 발레 이용법은 언제 이용하면 돼? 그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할 때만 이용하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명제에서 이용하지 못해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거는 이용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발레 이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했어? 얘가 무조건 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넣을 수 있는 거야. 얘 이런 데다 막 넣으면 안 된다고.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데다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발레 이용법 그때 이용을 하는 거야. 1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잠깐 쉬면 되겠다. 114번 풀이하고 문제 좀 풉시다. 일단은 이제 좀 식을 정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P라는 거는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맞지? 0밖에 안 돼요. A는 0, B는 0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니까 A랑 B랑 같을 때 요겁니다. 요거 A랑 B랑 같을 때 이제 P는 정리하면 A는 0이고 B는 0이어야 되고 Q는 이제 A랑 B랑 같으면 되고, 이제 R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 R을 정리할 때 양변 제곱을 해보세요. 뭐 물론 유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양변 제곱을 해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a제곱 b제곱이 다 사라지면서 2도 약분하고 ab가 마이너스 ab랑 같아야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뭐 0밖에 안 되죠. 아닌가? 맞죠? 0, 그죠? 0밖에 안 되죠. 아닌가? 다른 것도 되나? 음수? 응? 음수일 때도 되냐? 잠깐만. 음수일 때 마이너스. 음수일 때도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야, 문제가 좀 이상한데?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B제곱. 나 바보 같네. 절대값을 왜 씌웠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되려면 무조건 A, B는 0밖에 안 돼요. 그죠? A, B가 0밖에 안 된다라는 건 이제 R은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A는 0 또는 B는 0이겠죠. 맞죠?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일단은 Q 안에 일단 P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R 안에 또 P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죠?
얘네 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의 관계는? 뭐 겹치는 부분도 얘네 둘의 관계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죠? 맞죠? 둘 중에 하나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R 이렇게 겹치는 부분 안에 뭔가 뭐 P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뭐 굳이 그리자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P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는 맞고요.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not P가 더 크니까 이것도 맞고. Q이고 공통 부분이 P에 들어가나? 디귿도 맞나? 잠깐만. Q랑 R의 공통 부분이 같으면서 같으면서는 0밖에 안 되겠구나. 공통 부분. 여기 이게 P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지? 얘네들의 공통 부분은 같으면서 0 또는 0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의 공통 부분은 이제 0,0밖에 없죠. 그지? 다른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귿 보면은 Q이고 R이라는 거는 Q교집합 R이고 이게 이제 P랑 같기 때문에 이제 얘는 필요 충분 조건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풀면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고 마지막 시간에는 문제 좀 풉시다. 문제 좀 풀고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는 선생님이 어플에 올려줄 거니까 확인해서 하시고 네.